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 저희 한창 시작할 때 이령쌤하고 저만 학교종이 땡땡땡 외치는데 전 늘 불만이에요. 저도 조금. 탁동조쌤 한번 해보세요. 땡땡땡. 묵직한데.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은 네네. 느낌. 예. 지난 시간 이어서 이효덕 글쓰기 교육 선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이효덕 오늘의 주제가 되는 책은 이효덕의 글쓰기라는 책입니다. 그 전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이효덕 글쓰기 교육 선집은 그동안 여러 출판사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발행되고 있던 이효덕 선생님의 글들을 혹은 책들을 모아서 양철북 출판사에서 9권을 계획으로 지금 선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3권으로요. 5월 달에 이효덕의 글쓰기 이 좋은 공부, 어린이는 모두 신이다. 이 3권이 연달아 나왔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쓰고 싶은 것을 쓰는 자유, 글쓰기 하하하, 우리 모두 시를 써요. 라는 3권이 또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권은 11월 달에 나올 예정인데요.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 일하는 아이들, 허수아비도 까꿀로 덕새를 넘고. 이렇게 3집이 3달 간격으로 3권씩 나올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이효덕쌤 책을 읽을 때마다 판형도 되게 제각각이고 그리고 연도 차이도 되게 많이 나서 사실 이효덕쌤 책을 이렇게 막 구입해가지고 읽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아주 오래된 책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탁 선집으로 묶어 나오면 훨씬 더 가까이 두고 찾아 읽기 쉬운 그런 전집이 되지 않을까? 선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기다려지네요. 그 중에 오늘은 그 이효덕의 글쓰기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예. 네, 저희 이야기하기 전에 후기 하나를 또 소개해 드릴게요. 4월에 올려주셨네요. 아카에듀라는 분입니다. 일영쌤 목소리에 노래가 참 좋네요. 언제 같이 노래하고 싶은 새학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탁쌤처럼 아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주변을 살뜰히 살피고 성진쌤처럼 놀고 부딪히고 여기저기 닿게 만들고 일영쌤처럼 따뜻하고 정 넘치는 오늘도 저도 그런 교실 꿈꿀게요. 어서 방송 업로드 해주세요. 기다립니다. 입니다. 노래와 관련이 깊은 선생님인가 봐요. 그런 것 같죠? 네. 아카에듀 선생님께서는 메일로 이름이랑 주소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필이 된장, 지리산 맑은 물로 만들었다는 이 된장과 이효덕 글쓰기 교육선집 중 한 권, 이 두 중에서 한 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실일기랑 내 마음의 문장 혹시 신청하셨어요? 저 당연히 신청했습니다. 네. 네. 메일로 이름과 주소 그리고 연락처 보내주시면 착불로 해서 이거는 누구나 신청하시는 분 누구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주소 잊지 않으셨죠? schoolbell@ddd-naver.com입니다. 네, 착불이라는 거. 네. 하필이 된장만 마음에 꽂히네. 저희도 이거 그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네. 좀 아이디 바꿔가면서 막 쓸까요? 누가 알겠어. 그래요. 하필이 된장으로 하나 써야 되고 교육선집으로 하나 쓰고 교실일기랑 내 마음의 문장은 이제 신청하고 그럼 선물 세트가 한꺼번에 배달이 오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효덕의 글쓰기라는 책으로 이번 시간은 꾸며볼 건데요. 그 전에 첫 번째 마당 먼저 열어야죠. 네. 제목 교무 선생님. 직원 회식을 하다가 밤이 늦어졌는데 교무 선생이 완전 취해가지고는 우리 학교 직원 함모모가 왜 이 자리에 없냐고 불러야 한다고 전화를 하는데 취해서는 번호를 누르다가 틀리고 자꾸만 전화기 탓을 하며 화를 내고 해서 그걸 보고 있는 내가 답답스러워서
야, 엄마, 내가 전화해주겠다고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한모모라는 이름을 검색해서 번호를 찾아서 눌렀다. 신호가 가고 전화를 받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내 손가락이 한모모 대신 우리 반 학부모 한성희 어머니 번호를 누른 것이다. 그래서 그 밤중에 학부모한테 전화를 하게 되었다. 선생님 웬일이세요? 해서 당황하다가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하기에는 정말로 죄송스럽고 체면이 안 서고 그래서 정신없이 둘러댄다는 것이 아유 한성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갑자기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 나도 갑자기 울컥 사랑스러운 마음이 우러나고 그 어머니도 좋아서 막 건너방에 들리게 내 말을 남편이나 다른 식구한테 전화하느라 떠들썩하게 좋아하는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그 다음 날부터 한성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원래 약간 뺀질거렸는데 아주 청소도 잘하고 생활도 착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한성이랑 나랑 우리 둘이는 아주 친한 사이가 된 것 같고 그랬다. 취해서 번호 실수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교무 선생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교무실 안락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어젯밤 술 숙취에 괴로워하는 내 친구 교무의 벗어진 머리가 예사롭게 안 보이고 최고의 교육자시구나 이런 존경심이 솟아났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모범 교사상을 준다고 추천하라 하면 나는 우리 학교 교무 선생을 강력 추천하리라 마음먹고 있다. 이 친구가 20몇 년 전에 나랑 대학 같이 다닐 때는 턱이랑 머리에 털이 촘촘했는데 30이 지나고부터 이마가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머리가 훤하다. 턱에 털만 그대로이다. 여기 학교에서는 교무 일을 맡으면서 과학을 가르쳐서 아이들은 과학 선생님 또는 교무 선생님이라고 한다. 성격이 좋아서 아이들이랑 장난치며 잘 놀아주는데 어떤 녀석은 아예 교무 선생을 자기 친구로 알고 놀려먹는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갑자기 교무 선생님 꽥 이러면서 눈을 까디짓고 두 손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쥐고 훌렁 넘겨 대머리 흉내를 내고는 혈육 속 내밀며 도망치는 것이다. 교무 선생이야 사람이 좋으니까 허허허 웃고 말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나는 언짢아서 교무 선생 몰래 아이를 불러 세워놓고 야단을 친 적도 있다. 오늘 우리 반 아이가 자랑하듯 써서 내민 글이 이렇다. 반짝머리 선생님. 텃밭 가꾸러 뒤뜰에 가는데 창고 앞에 교무 선생님이 있었다. 교무 선생님 머리는 반짝반짝해서 반짝머리 선생님이다. 안녕하세요. 그래. 그 순간 반짝머리 선생님 머리에서 빛이 났다. 우히히히. 나는 반짝머리 선생님을 바라보다 웃음이 터졌다. 현석. 글을 쓴 아이를 불러서 물었다. 글은 재밌는데 그런데 좀 걸리는 데가 있어. 응? 너 교무 선생님 미워? 아니요. 좋아요. 왜 좋아? 착해요. 그리고 엄청 웃겨요. 그런데 글을 이렇게 쓰면 교무 선생님이 속상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교무 선생님이 빛나? 어떻게 빛나? 머리 빛나는 거 말고. 교무 선생님 착해? 어떻게 착해? 빛나고 착하고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써보라는 말을 하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책상 서랍을 뒤져서 손에 잡히는 대로 쥐고 일어나서 아이들 앞에 섰다. 손에 든 파란 끈을 위로 치켜들었다. 이건 뭘까? 아이들이 대답했다. 끈이요. 신발끈? 파란색 신발끈을 더 높이 치켜 올렸다. 그럼 이번엔 눈에 안 보이는 건 말하기. 이건 뭘까요? 신발끈인데. 아이들이 입을 닫아서 내가 말했다. 우리 학교 닭장에 수탉 있지? 내가 여러분한테 수탉은 뭘까요? 물었을 때 눈에 보이는 대로 뼈에 살이 붙어 있어요. 다리가 2개 있어요. 털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알몸뚱이 수탉이 홀랑 부끄러워서 몸을 요렇게 오그려 감추고 종종종 초라하게 지나갈 거야.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찾아내서 나뭇가지 잎사귀마다 춤추는 바람이요. 담장 너머 동쪽 바다에 떠오르는 붉은 해. 산신령의 기침 소리.
이렇게 대답하면 저 멀리서 빛을 가득 품은 커다란 수탉이 기다란 깃털을 휘날리며 몸을 쫙 펼치며 성큼성큼 아주 의젓하게 지나갈 거야. 음. 다시 물어볼게. 이것은 뭘까요? 바다의 수평선. 나뭇가지에 매달린 자벌레. 마음을 이어주는 끈. 그런데 이걸 왜 하는지. 끈은 눈에 보이고 수평선은 안 보이고 그걸 어쩌라는 건지 내가 헷갈린다. 뭐가 좀 꼬였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몸으로는 안 된다.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몸이 생각을 갖게 해보자. 생각이 몸을 갖게 해보자. 빛나는 것, 대머리 말고 다른 것, 남을 높여주는 것, 이런 것을 갖춘 글을 써보자는 말을 하려는 건데 뭐라 콕 집어내기 어렵다. 교실 책꽂이에서 시집 한 권을 꺼내 아무데나 펴고 같이 읽었다. 하나도 안 아픈 일. 대문간까지 기어나간 강아지를 집에다 데려다 놓으려고 어미개가 강아지 등을 무는 일. 걸음만 시작한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 아빠 품에 안겼을 때 아빠가 아기 손가락을 무는 일. 아플 것 같은데 정말 하나도 안 아픈 일. 성명진. 이 아름다운 시로 겨우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성명진 시인한테 미안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눈에 보이는 것은? 강아지 등을 무는 어미개요. 아기 손가락 깨무는 아빠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사랑. 부모의 사랑이요. 눈에 보이는 것, 어미개가 강아지 등을 물었다고만 글로 쓰면 오해가 생겨. 아기 손가락을 깨무는 아빠의 입만 글로 쓰면 뭐 그런 나쁜 아빠가 다 있냐고 오해가 생기잖아. 겉 말고 속. 좋고 빛나고 착한 것이 눈에 보이도록. 이 정도로 하고 글을 다시 써보자 했다. 현서가 글을 다시 써서 냈다. 반짝반짝 선생님. 교무 선생님은 빛이 나. 앞머리가 없어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 과학 시간에 오우 감탄할 때 눈에서 빛이 나. 애들 칭찬할 땐 입에서 빛이 나. 선생님은 빛을 뿜어내는 사람. 언제나 빛이 나. 어디서든 빛이 나. 황현서. 이 글을 들고 1층 교무실로 내려가서 내 친구 교무 선생한테 건넸다. 기뻐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아유 이게 뭐야 창피하게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이었다. 교무 선생이 글을 들여다보며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는 중에 5학년 남자아이가 물풍선을 들고 교무실 안쪽을 기웃거리다가 물풍선을 떨어뜨렸다. 물풍선이 팍싹 터져서 교무실 바닥에 물이 절벅절벅 흥건했다. 내가 걸레를 찾아서 아이를 주었고 아이는 바닥을 걸레로 닦았다. 바닥을 다 닦고 일어나니 교무 선생이 아이를 부른다. 야, 너는 어떻게 점점 더 착해지냐? 이리 와! 하더니 책상 서랍을 열고 사탕을 조금도 아니고 아주 한 움큼 꺼내서 아이 손에 쥐어주었다. 역시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었어. 너 물풍선 떨어뜨려서 운 좋다. 그치? 내가 한마디 하자 아이가 활짝 웃으며 예 대답하고 뛰어갔다. 나중에 보니 현서가 쓴 반짝반짝 선생님이 교무실 게시판에 자랑스럽게 붙어 있었다. 저 이거 계속 들으면서 웃음 찾느라고 너무 혼났어요. 그러게요. 네. 너무 웃겼어요. 아, 참. 탁생 손에 뭐가 마법의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알맞은 시가 톡톡 나오지? 딱 알맞은 시인가요 이게? 이것을 할 때? 저는 탁쌤의 덕이라기보다 교무 선생님이 훌륭해서 이런 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무 선생님은 정말 훌륭해요. 네. 네. 그러니까 애가 처음에 썼던 시도 우히히히 웃었다 그런 시를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허용한다는 선생님이 그렇게 허용한다는 그쵸.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아이가 교무 선생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예. 보는 저도 교무 선생님이 아주 애정이 있고 좀 교무 선생님에 대한 글을 쓸 땐 좋은 글을 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간절하죠. 네. 그래서 그 반짝머리 선생님이 처음에 일기를 썼을 때는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음. 아마 이게 교무가 아니라 교장 선생님으로 썼으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몰라. 근데 이런 걸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요런 관점을 이렇게 좀 다른 시선으로 돌리는 데까지. 근데 선생님이 고민하셨던 것도 막 뭐 끈 가지고 얘기를 하시다가
시로 다시 바꾼 건가요? 아니면 끈에서 이어지졌던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쓴 거고 잘 음. 되진 않죠. 제 목표는 이제 시간을 끌어본다는 거죠. 이게 당장 눈에 이런 글을 딱 가지고 왔을 때 일단 눈에는 거슬리잖아요. 못 쓴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글을 어떻게 써야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잔소리거든요. 얘는 절대 글 안 쓸 거예요. 근데 좀 두고는 봐야 되잖아. 이거를 어떻게 하지? 저도 말은 하고 싶지는 않고 어떻게 써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시간을 끌어보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앞에 지우개가 있었으면 이거는 뭐지 하면은 뭐 지우개 하면 네모예요. 뭐 사방이 반듯해요. 이렇게 해서 막 나오는 글에 막 나오는 말에 어떤 한 조각을 붙잡아서 그 목표, 제가 목적하는 대로 끌고 가고 싶겠죠. 아, 반듯하잖아.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을 붙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탁쌤의 방법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간을 끌어보고 방법은 선생님들마다 되게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처음 이 시가 나왔을 때 제가 만약에 교사였다면 이 정도 시가 첫 시가 나왔을 때 이 정도 시만 나왔으면 아마 만족했을 거예요. 그리고 재밌다라고 그냥 끝나고 말았을 텐데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태도나 존중 이 시를 읽었을 때 그 시의 당사자인 사람의 감정까지 이렇게 톱어보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바닥에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냥 반장 쌤이 웃겨밖에 없는 건데 대머리 교문 쌤 정도로. 근데 방금 박성진 쌤이 말한 대로 좀 밑바닥에 숨어 있는 데는 얘도 애정은 보이는 거죠. 요 글을 처음에 내놓은 글에도. 그러니까 그걸 좀 끄집어 보자 싶은 건 있죠. 뭐 어버이날 편지 쓰기 뭐 이런 거 할 때도 좀 네. 잘 쓰면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올해 이제 쓰면서 사실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당연하게 5월 8일 날 아침에 딱 오자마자 선생님 오늘 카네이션 만들지요. 편지 써야 되는데 학교에서 쓰니까 안 썼다는 식으로 당연히 학교의 당연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게 좀 야릇하더라고요. 이게 감사해서 쓰는 건지 학교에서 그냥 준비하니까 그걸 준비해서 부모님한테 드리는 건지 좀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저도 그럴 때마다 좀 어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또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에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그 부모님의 장점 한 30가지를 써봐라. 무조건 다 쓰고 난 다음에 편지를 써도 쓰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채우는 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잠을 잘 주무신다. 방구를 잘 낀다. 이런 것들도 다 장점이 될 수 있다. 소화가 잘 된다는 뜻이고 태평하다는 뜻이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애들이 금방 찾아내더라고요. 뭐 어떤 애는 우리 아빠는 술을 맛있게 마셔요. 엄마랑 맥주를 마실 때 그렇게 다정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30가지가 너무 더 써도 돼요?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전에 썼던 그냥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길러주셔서 식으로 고맙고.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렇지. 되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바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아빠 담배 피는 게 멋있어요 했던 애는 아빠가 끊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편지를 쓰는 걸 보고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내년에 생각했어요. 다시 도전해봐야겠는데요. 박성진 쌤이라면은 이런 반짝머리 선생님에서 아이가 처음 일기를 꺼냈을 때 그 교문 선생님의 장점 30가지를 적어봐라.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마 이런 글을 가져왔으면 저도 같이 웃었을 것 같아요. 되게 잘 썼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네, 잘 썼지만 잘 모르겠어요. 글의 가치라는 것도 이것도 가치가 있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군가는 기쁘진 않잖아요. 교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역시 탁쌤 교실 일기는 정말 언제 들어도 재밌군요.
팬이 생길만 해요. 제가 그러니까. 읽진 않았지만 어떤 이렇게 또 후기 올려주신 분 중에 탁쌤 교실 이야기 매번 읽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한동안 안 읽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나중에 따로 팟캐스트 만드는 거 아니에요? 탁쌤이 교실 이래가지고. 저희 목소리로 출연합시다. 생각하기 싫지만. 두 번째 마당입니다. 이호덕의 글쓰기라는 양철북 출판사에서 나온 이호덕 글쓰기 교육 선집의 제1권. 저희가 글쓰기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글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글을 쓰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말하는 그쵸. 것보단 조금 더 어렵죠. 쓰는 게. 조금 더 어렵다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쓴 글 보고도 너무 이렇게 조악스러운,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놓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글을 쓰고 나서 누군가한테 보여줬을 때 평가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 쓰는 행위 자체가 누군가가 본다는 걸 전제하지 않나요? 일기도 마찬가지 아닌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글쓰기라는 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소통하고 혼자 살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도 막상 대하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글쓰기에 대해서 이호덕 선생님은 어떻게 말했는지 되게 궁금해요. 지난번에 박문희 선생님은 글을 써라 하니까 하도 글이 안 돼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말하는 대로 써라. 말하고 쓰고 말하고 네. 쓰고. 자기가 먼저 말하고 말하고 그 쓰고. 녹음하고? 녹음기 사셔가지고 말을 하고 글을 썼다고 그거를 들으면서. 그건 좀 쉬울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하는 대로 써라. 사실 이호덕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말과 글이 결코 다르지 않다. 예. 어렵게 쓸 필요 없고 말과 글이 같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정확한가요? 예, 말하는 듯이 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쓰라는 얘기인 거지. 우리가 생활에서 이호덕 선생님 말 듣고 그럼 말하듯이 써봐라. 이게 글이 되나요? 그러면 말과 글의 차이점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하네. 그렇죠. 그러면 왜 쓰는가? 그럼 글쓰기, 사실 글쓰기란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호덕 선생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발판을 놓으신 그런 말이잖아요. 그전에는 글짓기였죠. 예. 지어내는 거죠, 글을. 글쓰기는 지어내는 거고 글쓰기는 그냥 쓰는 거. 그거하고 구별되려고 관계없는 자기 생활에 바탕을 두지 않고 이게 글을 꾸며내는 거죠. 남의 글을 흉내내고 이래서는 그 아이들이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호덕 쌤이 글쓰기라는 말로 했어요. 쓰자. 이 글쓰기라는 말에는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을 거예요. 생활을 쓰자. 삶을 쓰자. 정직하게 쓰자. 이런 걸로. 짓기에는 그런 말들을 포함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그 빈틈을 공격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호덕 선생님이 사실 살아계실 때도 논쟁을 이렇게 마다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가장 큰 제일 처음에 시작한 일이 글짓기랑 글쓰기의 차별점을 확실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걸로 이제 논쟁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글쓰기인가? 글쓰기의 목표라고 해야 될까? 목적?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그 책에 보면 목적을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키우는 데 있다. 그러니까 삶을 가꾸는 데 있다. 이렇게 목적을 적어 놓으셨죠. 글을 쓰는 목적은 삶을 가꾼다.
삶을 가꾼다. 말이 되나? 근데 삶을 가꾸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내 생활, 뭐 일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하루 있었던 일을 막 이렇게 써보면서 또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뭐 그 안에서 막 그때 그러지 말을 걸 뭐 이렇게 반성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잘했다 자기 스스로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가 되는데, 정직하고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쓴 글들 중에서도 아이들 같은 경우 뭔가 상상을 발휘해서 우주가 있다거나 뭐 외계인이 나온다거나 이런 판타지, 환상 이런 글들도 쓰잖아요. 또는 뭐 엄마랑 아빠랑 뭐 이렇게 불편하게 했을 때 막 이렇게 엄마 아빠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대 콩콩콩 때려주는 글도 쓴다든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듦을 좀 내려놓는 삶을 가꾸는 글쓰기는 안 될까요? 음, 첫 번째 시간에 까만새를 읽었잖아요. 네. 그것도 어쨌든 삶을 쓰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음. 생활의 바탕, 현실의 바탕을 두고 상상을 펼쳐나가는 거잖아. 그건 될 수 있지만, 아예 바닥 자체가 없어지는 걸로는, 음. 자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가 아닐 경우에는 늘 똑같은 거죠. 한 걸음도 더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런 환상이나 이런 거를 쓸 수는 있는데 어른들은 겪었죠. 겪은 게 있으니까 어쨌든 뭔가 바탕이 있는 거예요. 바탕을 통해서 상상이 나가는 건데 아이들은 지금 요 딛고 있는 자리도 없는 거잖아. 요거 하나하나의 생활의 구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상을 펼치기가 좀 이거 뭐 뭐라 그러나 홍맹랑하다 그러나 잘 안 나가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시는 아이들이 써요. 그리고 저 뭐 윤석중이나 이런 사람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쓴 거죠. 동시와 어린 시 구별 없이도. 근데 아이들이 동화를 써서 내는 경우는 없죠. 보지를 못했죠. 쓰기는 하지만 네. 그 크게 가치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는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삶에 책임을 끝까지 지지 못하니까 좀 허무하게 끝나는 문제가 있더라. 그걸 써볼 때. 되게 부끄럽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 문집에 제 나름으로 쓴다고 동화를 썼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마무리가 되게 좀 애매모호하고 그냥 어떤 책에서 봤던 동화들이 흉내낸 느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유덕 쌤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예. 네. 절대 이호덕 쌤도 해봤고 네. 물론 했어요. 여러 가지 실험을 이호덕 교육일기에 봐도 아이들하고 상상해서 써보자 그래서 뭐 꿈 얘기도 해보고 하는데 해보니까 역시 아이들은 오늘 아침에 본 소가 염을 먹는 모습 이런 글에서 진실하게 쓸 수 있고 감동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거지 어떤 뜬금없는 상상으로는 좋은 글을 얻지 못했죠. 유도 선생님도 잘 안 되는구나 이랬고 해볼 만은 하다. 그럼 아이들이 어떤 꿈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는 있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왜 저희 지난 시간에 들었을 때 이호덕 선생님이랑 권정생 선생님이 친하셨다고 권정생 선생님 글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러니까 강아지 똥이나 뭐 이렇게 뭐 때때롱. 네. 랑랑별 때때롱이나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환상은 아닌 거죠. 우리가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뺄게요. 그게 어른들은 아니요. 뭐 아까 말했듯이 권정 선생님의 강아지 똥 이런 것도 권정 선생님한테는 발판을 두고 있는 거잖아. 땅을 딛고 있는 문제고 거기서 피어난 상상이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렇구나. 어른 아이 상관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이렇게 헷갈리나 이거.
하여튼 그런 상상이나 환상 부분도 이야기를 네. 하셨지만 그 사실에 대한 부분도 너무 사실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 사실만 가지고도 그게 좋은 글은 아니다. 그래서 왜 그 예로 아이가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죽이는 거를 글로 막 썼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 음, 책에. 음. 그러니까 그 글 안에 내포된 어떤 가치라든지 의미 같은 것도 절대 놓치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동무들이랑 같이 읽어보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태도는 뭘까라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글쓰기의 방법론까지도 설명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걸어가다가 개구리를 봤다. 음, 개구리를 던져서 죽였다. 또 가니까 개구리가 있었다. 뭐 이런 글인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실은 있지만 그러니까 글쓰기의 목표를 삶을 가꾸는 데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음, 생명을 짓밟는 게 어떻게 삶이냐. 그래서 뭔가가 어긋나는 거죠. 그런 음, 경우가. 음, 그러니까 글을 쓰면 글쓰기를 하면 삶을 가꾸는가.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글쓰기, 그러니까 그 글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음, 된다라는 말씀하고도 다 이렇게 서로 연관이 있는 것 음, 같은데, 그러니까 왜 쓰는가에서 글쓰기 지도의 목표를 그렇게 정직한 고 진실한 사람을 키우는 데 있다, 삶을 가꾸는 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반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삶이 있어서 음, 정직하고 진실해서 그런 글이 나오는 것과 음, 글을 쓰면서 그런 마음이 가꿔지는 것과 가꿔지는 것과, 그러니까 박성진이 사람을 안아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사랑이 둘 다 무덤덤했는데 안아줘서 이제 사랑이 생기는 거잖아. 아, 그렇게 했거나 사랑이 생겨서 안아주는 거나, 박성진이 어, 원래 또 사람을 사랑하잖아. 그래서 음, 안아주는 것과 음, 이게 삶과 글의 관계가 아닐까. 어, 해석이 더 이해가 좋습니다. 확 쏙쏙되고 있어요. 그럴듯한 말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왜 쓰는가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유를 이호덕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글을 보면 어린이 마음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린이 마음 하면은 또 할 말이 있네. 음, 어린이 마음이 뭘까요? 뭐, 음,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박하고 단순하고 남을 속이지 아니하고 계산할 줄 모르고 동정심 많은 마음. 음, 이렇게 어린이 마음이라고 또 정의를 내려주셨더라고요. 음. 소박하고 동정심 있고 정직하고 이거는 어른의 마음이잖아. 어, 너무 어린이 마음을 그쪽으로 보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뭔가 한 대 맞으면 때리고 싶은 마음도 애들 마음인 거고, 음. 어, 근데 사실 애들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가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서로 괴롭히기도 하고, 음, 예. 근데 마냥 그 이호덕 선생님이 말하는 동심이 음, 동심 천사주의? 음. 그건 이호덕 선생님이 아니죠. 비판하셨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동심의 뜻이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음. 조금 모호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이호덕 쌤하고 생각하면 동심을 지켜야 된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고. 음, 인간이 가져야 될 본래 참마음,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이게 어린이 마음이다. 음, 깬 음. 거죠. 어린이가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음, 동심. 그렇네. 노파심은 있지만 동심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 이렇게 개구진 아이들 같은 경우 그렇게 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렇게 장난 걸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들으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개구지게 장난 걸고 말 걸고 이렇게 했던, 콩콩 때려주고 막 이랬던 친구들도 자세히 보면 뭔가 좀 친하고 싶고 말 걸고 싶고 이런 서툰 표현에 가까운 것들이 더 음, 많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마음들이 좀 있는데 순간순간 밀려왔던 음, 감정들? 음, 네. 그런 것들에 이제 순간 보여지는 행동들이지, 그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아이들이, 아직은,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또 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요 책이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까 내용이 주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어린이 그를 지도하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 마음이다 하겠지만은 이게 어른 대상 글이라면은 이게 사람의 참 마음이다 이렇게 했겠죠. 예,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가 이걸 일단, 가지고 너무 예. 어린이라든지 거기 한정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또 일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게 한다. 글쓰기를 이런 하면요? 글쓰기를 하면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약간 이 말만 보고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고 텃밭을 만들어서 일을 한 다음에 애들을 글을 쓰게 하고 굉장히 이렇게 형식적이고 굳은 방법으로 이호덕 선생님이 어떤 글쓰기 방법 중에 하나로 정형화돼서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 마음으로 이호덕 쌤의 그 핵심 여기로 들어가지 않고 겉으로만 읽고 방법만 따라가다 보면 정반대로 어처구니 없게 가버리는 거죠. 아이들은 일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투덜거리게 하고 이건 또 아니죠. 이호덕 쌤이 가장 하지 말자는 일이기도 하죠. 어린 아이들은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은 그렇게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라나게 돼 있잖아. 고양이들 끝없이 일을 하잖아. 그걸 놀이죠. 뭐 실타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지네끼리 아웅다웅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배우잖아. 그러니까 살아가는 법을. 사람도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도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인간으로 커가는 건데 지금은 가둬놓고 머리로 생각하게 하고 이래서는 크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책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고 나면 들으시는 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하는 것은 아이들의 본성에 가장 잘 맞는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며 활동한다. 몸을 움직여 노는 것, 그것이 일이다. 또 몸으로 일을 해야 사물을 바로 보고 세상을 바로 알게 된다. 일을 해야 그 감정이 사람답게 되고 생각이 건강하게 된다. 일한 것을 써야 살아있는 글이 된다. 일을 해야 살아있는 말을 배우게 된다. 말이 살지 않고서 글이 살 수 없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렇죠. 이호덕 쌤의 일이라는 거는 어떤 자유로움 또 뭐 보람을 가질 만한 것 이런 걸 품고 있는 거죠. 방금 그 텃밭 얘기는 바로 억누름이네요. 어른의 억누름. 이건 일이 아니죠. 네. 한 개인이 주체성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독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득 제가 이제 TV를 보다가 뭐 버스킹 다니면서 강의하는 제가 제목이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키 운동화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나이키 운동화를 보면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냥 밑창만 붙였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구두 수성공, 수제 뭐 구두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구두는 내가 만든 것이라는 뭔가 좀 그런 게 주체성이라는 얘기랑 맞닿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구두는 내가 만들었다가 있는데 나이키 운동화 공장에서 수많은 밑창을 붙였어도 이 운동화는 내가 만든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같은 일을 어떻게 보면 신발을 만드는 같은 일을 한 거지만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적어도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일을 뜻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의 일이라는 거는 그래서 놀이를 포함한 그것이죠. 놀이에 좀 더 가까운 일일 거예요 아마. 맞아.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러시아의 소수민족이죠. 저쪽 시베리아 아주 추운 지방에 살던 사람들인데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네츠족이라는 게 다큐멘터리로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아이들이 다 일을 해요. 술록을 키우더라고. 거기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그러니까 올물을 던져서 술록 그 가축을 이렇게
다 다리를 걸어서 잡아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보살피는 거예요. 그 술록으로 오로지 사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이 있어요. 거기에 7살짜리 아이는 이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동네 형들한테 얻었던가 그 냇가에서. 근데 거의 자기 몸만 해요. 이 작은 아이니까 7살짜리가. 그래서 집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 물고기는 크고 뭐 힘들고 그래서 막 언덕을 넘어오는데 끌고 와요. 그리고 눈물이 나올 지경이에요. 이 물고기 한 마리를. 어떡해. 그리고 끝까지 가지고 와요. 끙끙거리면서. 이 아이가 7살이 되니까 학교 갈 나이가 되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거의 강제로 학교를 보내야 되나 봐요. 정부에서.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에서는 아이한테 재밌는 장난감을 주는 거죠. 여러 가지 장난감을 줘요. 이거 가지고 놀아라 이렇게. 애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불행한 얼굴이에요. 또 비디오를 재밌는 만화 영화 비디오를 틀어주는데 너무너무 불행해요. 이거는 그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걸로는. 이 물고기를 끙끙대면서 끌고 오는 이게 행복한 거죠. 애한테. 술록을 힘들었어도. 따라가고.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일한 아이 일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반 아이가 쓴 시 중에서 그런 시를 하나 읽어볼게요. 네. 빨래 뽑기 4학년 송이안. 엄마가 빨래를 세탁기에서 가져오라 한다. 난 인형 뽑기 갈고리. 윙 치크. 빨래를 집어 방에 놓고 다시 세탁기. 윙 치크. 빨래를 집어 방에 놓고 윙 치크. 마지막 빨래를 집어 방에 놓고 다시 윙 치크. 이런 빨래를 다 뽑아버렸네. 텅 빈 세탁기. 노는 것 같네요. 진짜 일을 놀이로 완전하게 네. 바꿔서. 이러면 일이 별로 힘들진 않을 것 어. 같아, 얘한테는. 또 엄마를 돕는다는 목적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유덕 선생님 말이. 뭔지. 네, 말씀이. 네. 그러니까 방금 그거 이호덕 쌤이 다 일을 했잖아. 그 시대에 70년대, 60년대 아이들 지나친 일에 시달리니까 이것도 한탄했죠.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데 또 이렇게 가난이 문제다. 이렇게 한탄을 하시면서도 그 일하는 아이들 속에서 그게 이제 현실이고 참 모습이고 거기에 아이들 시가 있으니까 또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일하는 아이들 속에 참 모습 이렇게 온 건데 그래서 지금의 텃밭이 그것도 아이들이 텃밭에서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한없이 얘기가 피어나거든요. 반대로 정말 일을 해야죠. 그런데 내키지 않고 그냥 억압으로서 너희들 일해 그러면은 드디어 일을 싫어하게 되잖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텃밭 할 때마다 그게 항상 걸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텃밭, 최근은 아니죠. 몇 달 전에 고랑을 만들면서 너무 제가 뭐라고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잔소리 하느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애들이 파고 싶은 대로 놔둘 걸 나중에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텃밭을 하면 뭔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이 밭이 너무 좋아서 뭐 조금 심고 뭐 거두기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예 교실로 안 오고 밭으로 출근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죠. 이 일 속에는 어떤 보람이라든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자유라든가 뭐 가치라든가 이런 걸 품고 있어야 일인 거지. 일해. 힘들어. 이래서는 안 되죠. 탁쌤 교실 일기에서 읽었던 것 중에 그거 관련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애들이 자기가 도와서 거둔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장에 나가서 파는 것도 팔러 가고,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또 청호초등학교 계실 때 닭장 그거 할 때 그 알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일부분은 아이한테 장학금으로 주고 이랬던 내용들. 그리고 또 밭을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심으라고 분양했던 것도 탁사님. 할 수 있는 데만큼 해보라. 예, 예. 되게 좋아해요. 음. 그러니까 방법 중에는 처음에 해바라기 씨앗을 하나를 손바닥에 벌려봐. 그러면서 그 전에 시를 읽었죠. 뭐 이원수 시, 해바라기야 해바라기야 너는 해님의 아들 뭐 이런 시 있잖아요. 시를 하나 읽고 나면 아이들 마음속에 시가 탁 들어가는 거지. 그다음에 이게 바로 그거야. 오. 그 씨앗이야 손 내밀어 봐. 그래서 딱 하나를 주는 거예요. 아무데나 심어. 뭐 더 달라는 애한테 더 주기도 하고 그러면 애들이 아무데나 가서 읽잖아요. 이만큼씩 읽어요. 자기 꽃밭이니까 이렇게 예쁘게 하트를 쌓기도 하고. 돌멩이로. 네. 그러면 자기 밭이 생긴 거잖아요. 자기 거거든요. 자기가 읽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일해가 아니라. 그다음에 뭐 토란을 하나 더 준다든가. 그러면 밭이 좀 더 넓어지잖아. 둘이서 합치기도 하고. 그러면 처음 시작 때부터 자기 손때라서 애들이 책가방을 메고 밭으로 출근을 해요. 교실에 앉아있는 저는 서운하죠. 그러면 그게 왜 그 글쓰기 교육의 목적에서 흙의 사상을 가꾼다 이거랑도 맞닿아 있는 건가요? 그거랑은 또 다른. 어차피 흙에 심지 않나? 그냥 흙에 심으니까 흙의 사상. 흙의 사상은 그런 일과도 관계가 있지만 네. 저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어떤 저항의 사상 이렇게 좀 더 보여요. 그게 저항의 사상이요? 그러니까 식물의 자람, 뭐 흙에 뭔가 키우잖아. 저는 온통 다 이게 식물이라는 것도 다 저항 아닌가? 이런 알 상태로 있는 걸 가장 편하게 한다면서요. 근데 이게 다 깨고 나오는 것도 거기서 저항하는 거죠. 아래로 싹이 위로. 트는 거. 그리고 그 중력의 누름을 무시하고 또 위로 올라와 버리고. 그래서 그렇죠? 애들이 뽑았구나. 신기해서. 뭐 그렇게 그것도 그게 사상이네 그러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도 다 저항인 거죠. 그런 것처럼. 저는 요즘 들어서 더 흑의 사상이, 제가 생각하는 흑의 사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흑의 사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요즘 애들이 대부분이 도시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밭이라든지 뭐 이런 예전에 우리가 쭉 해왔던 농경 문화를 느낄 그게 없으니까 훨씬 더 자연도 굉장히 가공되고 그 인공적인 맞아요. 자연을 만날 뿐이니까 그런 피상적인 자연 혹은 뭐 이런 환경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개념보다는 직접 이렇게 맞닥뜨리고 볼 수 있는, 그리고 단단하게 자기가 직접 내가 땅을 딛고 있는 곳이 그냥 콘크리트 위의 건물이 아니라 원래는 이게 땅이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네요. 그것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을 제가 오다 보니까 유독 오늘따라 눈에 띄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나무들이나 막 이런 것들이. 근데 정말 몇 줌 안 되는 땅에서 뭐 되게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막 살고 있다. 왠지 가엾은 마음도 좀 들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장하게 바뀌었네요. 네, 괜히 짠한. 아, 그래서 속초에는 이제 속초 설악산 막 이렇게 해서 그런 나무들은 좀 더 행복해 보이는, 이렇게 그 나무들도 표정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따라 유독. 그전엔 신경 쓰지 않았는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그 텃밭이나 막 이런 거 저희 반 아이들이랑 모종을 심었는데 한 아이가 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모종들을 사가지고 왔는데 상추 2개 모종을 딱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텃밭에다가 잘 심고 이 아이가 이 상추 저는 되게 잘 기를 거예요 하고 거기에다가 뭐 나무로 이렇게 막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문 같이 막 세워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바람 불면 그거 뚝 떨어지면 상추 상한다 이랬더니 또 박스로 바꿔주고 그리고 박스가 애들이 물 준다고 적시면 또 새로 갈아주고. 그래서 야 그 상추 너 2개나 하면 그거 너무 많이 자라서 너 다 못 먹는데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요 이거 상추 잘 키워가지고 아이들하고 나눠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막 그 초롱초롱하면서 그 상추를 박스를 하나하나 갈아주면서 너무너무 귀하게 키우는데 그걸 나눠 먹겠다고 하는 마음이 흑의 사상이네. 네, 마음에 흑의 좋았어요. 사상이네. 그래서 흑의 사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나누는 거지 않을까?
어. 음. 그리고 텃밭을 기르시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 제 양양에 계신 분들을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시다 보면 늘 이 흙에서 넘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나눔을 받았거든요. 음. 어, 아마 도시에서도 그런 흙의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은 둘레분들한테 아, 이거 우리 밭에서 나온 건데 우린 너무 많아서 이렇게 좀 나누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 흙의 사상은 좀 나누는 거, 같이 사는 거, 그런 거지 않을까. 딱 맞네요. 예, 흙의 사상은 나눔이다. 또 박성진 선생이 말했듯이 본래 음, 가야 할 것 잊지는 말아야죠. 그 바닥을. 예, 다 포함된 것 제가 시험편을 골라왔어요. 이거 네. 읽어도 되죠? 네. 제가 예, 읽을까요? 정현 선생 읽어주세요. 고추장, 4학년 양승찬. 닭장 지은 기념잔치 하는데 명호 형은 고구마, 명준이 형은 감자, 수연이 누나는 감자 부침개, 나는 명태를 가지고 오기로 했다. 잔칫날 연실이 누나는 고추장을 가지고 왔다. 상훈이 형이 고추장 왜 가지고 왔는데? 이러니 연실이 누나가 얼굴이 금방 슬퍼 보인다. 좀 전까지 막 웃다가 그 말 듣고는 갑자기 얼굴이 딱딱해지며 속으로 우는 것 같았다. 내가 감자 찍어 먹으면 돼 하니까 연실이 누나가 억지로 웃는다. 이거 이때 아이들하고 같이 닭장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완공 기념해서 먹을 거 하나씩 가져와 했는데 뭐 고구마, 감자, 감자 부침개를 막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 아이가 고추장을만 가져왔더라고.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오그라들 거 아니에요. 너 그거 왜 가져왔어? 그러니까 한없이 아이고. 오그라드는데 한 아이가 이 아이가 그거 고추장 찍어 먹으면 되는데 감자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확 퍼지죠. 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리잖아. 이런 말들이. 그래서 어떤 소박함의 바탕을 두기도 하고. 이 의계 사상은 뭔 관계가 있지? 다른 거. 다른 걸 읽을 걸. 우유당번. 우유당번. 예, 예. 우유당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 우유당번 5학년 박연실. 광복이가 나한테 화내면서 우유 갖고 와 그랬다. 내가 근데 왜 화내면서 말해? 그랬다. 원래 내가 우유 당번이었는데 광복이가 나한테 화냈으니까 내가 우유를 안 갖고 왔다. 흑의 사상? 예. 이건 제 말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나 보구나. 이 시를. 아래에서 위로? 예. 인간 선언인 것 같아. 이런 말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우유 당분이지만 너 왜 안 갖고 와? 이거 시키는 거잖아. 왜 화내면서 말해? 그러면서 버티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애들이 당번인데도 우유 당번 하기 싫은 애들은 얘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누가 화내길 기다리는 거야. 그럼 너 나한테 화냈으니까 왜 안 가져온다? 이렇게 장난식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 순간은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한다. 이런 거죠. 그 거꾸로 보기 때문에 흑의 사상이 나는 이제 거스르는 사상이다. 이런 것 때문에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도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배워서 남 부리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더 낫다. 권정 선생님도 뭐 용감하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그건 용기가 아니다. 맞고 당하고 오는 게 참 용기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뭔가 거꾸로 보기가 있는 거죠. 이런 게 흑의 사상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민주주의로 살아가게 한다. 글쓰기의 네, 목적이. 오. 글쓰기를 하면 민주주의하고 글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요즘 하도죠 민주주의. 민주주의. 교실에서 보니까 그 표현을 하는 아이, 자기 글을 쓰는 아이는 누가 건드리질 못해요. 않아요. 쓸 거 아니야. 자기 생각과 자기가 뭐 억울한 것과 이런 것들을 쓰면은 굉장히 힘이 세요. 그게 어떤 아이든. 그래서 학교에서 신문을 만들어 보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글이 막 있잖아요. 네. 자기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못 건드려요. 5학년 아이들도 1학년도. 왜냐하면은 걔도 쓸 거잖아. 어떤 형 때문에 내가 오늘 힘들었다. 억울했다. 이거 쓰면 억울했다.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맞나? 그럴 그러니까 수도 그 이렇게 자기가 쓰는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하고 이게 동등하게 서는 이런 거. 그렇다면 제가 아는 부부도 있습니다. 가정의 민주주의. 가정의 민주주의. 예. 민주주의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긴 한데 그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는 부부가 있어요. 저희 자작나무에 계신 자작나무 분이죠. 글쓰기 회원인데 네. 거기 한번 이영 선생님 준비해 오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성함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네. 네. 저는 부인 입장에서 아, 네. 네, 이분이 시를 쓰시는 부인인데 저희 자작나무에 가지고 온 시 중에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부부싸움, 조영주.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이네. 완전 짜증나. 이런 사람이었다니. 밤새 누워 되뇌이고 분이 안 풀려 잠을 설친 다음 날. 눈을 딱 뜨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다시 시작되는 평범한 하루. 네, 십니다. 이게 글쓰기 모임에서 엄청 회자가 됐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이 조영주 시인의 남편분이 그 술과 여흥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애 둘을 낳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영주 시인이 좋은 시가 나올 때는 항상 임명진 선생님께서 남편분께서 애를 먹일 때 술 먹고 늦게 들어오거나 원하는 이렇게 같이 육아에 동참해주지 않았을 때 네. 항상 이런 좋은 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혼하지만 말고 늘 이렇게 불화하면서 살아라. 조영주 씨를 위해서 임명진이가 큰 일을 하고 있다. 예. 그런데 임명진이 그 선생님이 남편분이 알고 있어요. 이런 글을 또 쓴 적이 있거든요. 내 아내 조영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진. 조금 긴 글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가정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지독히도 고집스럽다. 자신의 몸이 망가짐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아이들에게 헌신한다. 아내는 이른 아침 아이들과 함께 일어난다.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온종일 피곤한 채 누인 몸이 무거워 일어나기도 버거울 테지만 아이들 밥 한 끼 거르지 않기 위해 아이들보다 더 적게 잔다. 아침 식사 후에는 오전 놀이를 한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 책도 읽어주고 같이 장난감 놀이도 해준다. 계속된 반복으로 지겨울 법한데 끊임없이 아이들과 대화하고 놀아준다. 휴식은 언제나 뒷전이다. 아이들끼리 놀게 하고 조금 쉬었으면 하는데 아이들과 나눌 때는 한순간도 자신을 양보하지 않는다. 산책을 가면 앞으로 새보미를 들쳐안고 한 손은 짐을 들고 다른 한 손엔 라온이 손을 꼭 잡고 걸어준다. 아이들 모습 하나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눈을 떼지 않는다. 주변의 아름다움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쉴 새 없이 나누고 즐긴다. 뒷집 노미쌤을 만날 때도 아이들 얘기가 끊이질 않는다. 아이들이 낮잠을 잔다. 이제 휴식이 찾아온 듯 하나 쉬지 않고 집안일을 한다. 밀린 설거지, 빨래, 청소, 집 정리를 한다. 그렇게 집안일을 마쳐야 잠깐의 여유를 갖는다. 그 여유 동안 먹는 아이스크림이 아내에겐 유일한 낙인 것 같다. 아내에게 질문하고 싶다. 당신 안 힘들어? 당신에게 당신의 삶은 없는 거야? 라고. 아이스크림을 다 비고 잠깐 쉬려고 하면 아이들은 엄마의 휴식이 셈이 났는지 아니면 엄마와의 놀이가 꿈속에서 너무 즐거웠는지 금세 깨어 엄마 폼으로 쪼르르 달려간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해 나가요. 저녁 무렵에 내가 돌아오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당신 안 힘들어? 당신 도대체 뭐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하루 종일 애들하고만 있는데. 야식 먹고 TV 보면서 당신과 대화하는 시간,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야 라고 대답했다. 아내에게 주어진 힐링 타임이란 아이스크림 먹으며 당 보충하는 시간, 나와 한없이 대화하는 시간, 이게 전부다. 내가 술이라도 먹고 들어오는 날엔 이 시간마저 없다. 아내는 안마기에 몸을 뉘고 1시간 정도 안마를 받으면서 나와 대화를 하고 안마가 끝나면 아이들과 있었던 하루에 대해 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 생활을 아내가 한 지 어느덧 3년 지나 4년이 되어간다. 모든 엄마들이 이렇게 대단한가? 내 아내를 보면 자신의 삶은 어디 저편에 둔 듯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식에게만 향하는 삶을 산다. 위대해 보이면서도 때론 지독히도 고집스러워 보인다. 아내에게 조금만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 생활도 나에게 주어진 행복이라며 즐거워하는 아내를 보면 경외감마저 들 정도다. 내가 그런 아내의 남편이라서 좋고 내 아이가 그런 엄마를 둬서 행복하다. 마지막으로 내 욕심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커서 엄마가 내 엄마라서 좋아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당신 멋져.
이 밑에 첨가한 말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얘기하지 못한 비어있는 많은 시간에도 아내는 항상 아이들 곁에 있는다로 마무리가 되네요. 어우, 이게 저는 그때 처음 당시에 이 글을 읽었을 때 서로 이렇게 난타전을 한다. 그래, 처음에 그거는 읽었는데, 불화주의구나. 네. 근데 이게 읽을 때마다 서로의 내미는 애정의 표현이고 화해의 손길이구나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민주주의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꼭지에 모두가 같이 일하고 평등한 자리에서 공부하고 서로 도와 즐겁게 살아가는 학급 풍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게 있으면 어떤 한 사람이 힘을 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같이 낮아지고 공정할 수밖에 없겠어요. 제가 중간중간 발췌해서 읽었지만 사실 임명진 선생님이 남편으로서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오.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1년간 첫째 아이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고, 그리고 아직도 조영주 선생님은 휴직 중이긴 한데 애들을 그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혼자서 둘이를 감당하고 키우고 계세요. 물론 임명진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애정이 없다면 그거조차 불가능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는데도 이렇게 알콩달콩 글로 서로 표현하고 애정 표현을 한 거 보니까 너무 건강한 것 정말 같죠. 건강한 것 네, 왜냐면 같은데. 저희가 뭐 글쓰기 하는 모든 선생님들 앞에서 사실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거니까 아 그럼 가정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화하겠구나 이렇게 대화하거나 뭐 글이 되거나 이렇게 될 이런 거라는 엄마 게 느껴지는 거죠. 아빠를 보고 자란 애들도 어. 똑같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한다면 좀 가정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네요. 어떻게 성진쌤 가정은 어떤가요? 노력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넘어갑시다. 그러면 아직 탁동철과 박성진의 집은 민주주의는 요원한 걸로 이렇게 정리. 그리고 그 외에 뭐 진실을 찾게 한다. 그리고 생명의 존엄함을 깨닫게 한다. 이런 생명의 존엄함은 저는 예전에 설악 어린이 노래잔치에서 봤던 노래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검은 노래죠? 고양이. 검은 고양이? 네. 그거 지금 읽어주실 수 있나요? 탁샘네 반 아이였던 것 같은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 있어요. 음. 검은 고양이 이재혁. 도로 위에 죽은 검은 고양이 매연 맡으며 가만히 차가워지며 점점 굳어갈 테지. 비 오는 아침 비를 맞고 있는 도로 위 검은 고양이.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그 죽은 고양이의 시선을 두고 있는 그것도 오랫동안 예. 그 아이 마음이 느껴지죠? 예, 네.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글을 쓰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더 설명을 보탤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이 시 하나로 생명의 존엄함이 확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한다. 네. 제가 아까 목표에서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 마음껏 하되 마음껏 하되 가치는 좀 담고 있어요. 저 애정을 담고 있어요. 애정을 담고 같은 있는다. 말이지만. 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사실 이호덕 선생님 사상 글쓰기 생각의 정수인 것 같긴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깨끗한 우리말을 쓰게 한다. 네. 지식인들 식자층이 쓰는 어려운 상투어, 외국어, 한자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거부 반응을 보이셨잖아요. 네, 그리고 아무도 그분들의 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못할 때에도 정확하게 그 글을 가지고 와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아주 파헤치듯이 상세하게 이야기하셨던 분이 이호덕 선생님이시거든요. 글쓰기라는 말 자체에 깨끗한 우리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를 쓰셨나 봐요. 우리말 노래라는 시인데요. 읽어볼게요. 우리말 노래 이호덕. 우리말 쉬운 말을 합시다. 어렸을 때 배운 말, 강아지와 주고받던 말, 그 말이 우리말이지요. 정든 배달말, 우리 글로 적는 말, 강아지도 알아듣는 말. 우리말 고운 말을 합시다. 어렸을 때 하던 말, 참새한테 들려주던 말, 그 말이 우리말이지요. 자랑스런 배달말, 우리 글로 적는 말, 참새도 알아듣는 말. 우리말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말을 합시다. 어렸을 때 들은 말, 냉이풀과 속삭이던 말, 그 말이 우리말이지요. 우리 목숨 배달말, 우리 글로 적는 말, 냉이풀도 알아듣는 말. 네. 노래 듣겠습니다. 우리말 쉬운 말을 해요. 어릴 때부터 쓰던 말, 강아지와 하던 말, 강아지도 알아듣는 말. 냉이, 민들레, 할미꽃, 제비꽃, 머루달의 으름, 도토리, 피라미, 어대붕어, 모래무지, 미꾸라지, 개꿀 개꿀 개꿀이, 뻐꾹 뻐꾹 뻐꾹이, 듬북 듬북 듬북이. 우리말 쉬운 말을 해요. 어릴 때부터 쓰던 말, 강아지와 하던 말, 강아지도 알아듣는 말. 냉이, 민들레, 할미꽃, 제비꽃, 머루달의 으름, 도토리, 피라미, 어들붕어, 모래무지, 미꾸라지, 개꿀 개꿀 개꿀이, 뻐꾹 뻐꾹 뻐꾹이, 듬북 듬북 듬북이. 우리말 쉬운 말을 해요. 어릴 때부터 쓰던 말, 강아지와 하던 말, 강아지도 알아듣는 말. 냉이, 민들레, 할미꽃, 제비꽃, 머루달의 으름, 도토리, 피라미, 어들붕어, 모래무지, 미꾸라지, 개꿀 개꿀 개꿀이, 뻐꾹 뻐꾹 뻐꾹이, 듬북 듬북 듬북이. 아, 이 노래 저 들었던 기억도 있고 불렀던 기억도 있네요. 언제였죠? 설악 어린이 노래잔치였었죠. 세 번째 함께 부르는 노래였어요. 노래잔치가 끝나고 이제 거기 잔치하러 왔었던 많은 아이들하고 함께 불렀던 노래를 우리말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참가자 전원이 무대에 올라서 우리말 쉬운 말을 해요. 아,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네, 너무 아. 좋았어요. 냉이, 민들레, 네. 할미꽃, 제비꽃, 뭐 어. 버들붕어. 아이고. 그 노래나 시 하나만 봐도 이효덕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셨는지 너무 느껴지네요. 네. 예. 오늘은 이렇게 글쓰기 목적, 글쓰기 교육의 목적, 왜 할까? 왜 할까, 왜 그리고 쓸까? 이유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도 잠깐 이야기하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이 책 언제 다 나가죠?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거 뭐 앞으로도 할 말이 뭐 있는데 보고 싶은 게 더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가르칠까? 네, 어떻게 네. 가르칠까?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읽은 지는 꽤 지났는데 하도 많이 이호덕 선생님이 이렇게 저희 글쓰기 모임 할 때마다 회자되고 이야기하니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양철 북으로부터 책을 또 기증받기도 했고 다시 꼼꼼하게 천천히 읽어보면서 왜 글을 쓰게 할까 아이들한테 나는 또 왜 글을 써야 되는가 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글쓰기는 어렴풋이 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들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나 생각들이 분명해지면 좀 더 다른 것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덕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이번 기회에 눈을
똑바로 뜨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 말은 하나 많은 말이다. 갑작스럽게 딴 생각하다 지금 물어봐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을 좀 다음 시간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 학교종이 땡땡땡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교실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메일 주소는 schoolbelldddd@naver.com schoolbelldddd@naver.com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